JYP and the Wonder Girls, we're back. 자, 이번 시간엔 수열의 특수한 성질에 대해서 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따지는 방법인데요. 수열 AN하고 수열 BN에 대하여 수열 A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수열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말이죠. AN보다 BN의 대소관계, 즉 수열의 일반항의 대소관계에 있어서 AN보다 BN이 확실히 크다일 때 이때의 각각의 극한값은 어떤 대소관계를 갖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알파보다 베타가 큰 건 사실이에요. 그죠?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 그런데 여기에 등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AN보다 BN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좀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동일한 n의 값을 넣었을 때, 즉 n에다 1을 넣었을 때 A1보다 A2가 B1이 더 크고 A2보다 B2가 더 크고 이렇게 해서 결국 AN보다 BN이 더 크다일 때 그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n분의 1이라고 써봤어요. 자, BN이라고 하는 것이 n분의 100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자, n에다 2를 넣어보면은 A1이라고 하는 것은 1이 되는 것이고 B1이라고 하는 것은 100이 되어서 분명히 A1보다 B1이 크죠.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A2, A3, B3 이런 식으로 쭉 비교를 해봤을 때 AN보다 BN이 확실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극한을 취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n분의 1은 0이 되겠죠.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n분의 100도 무엇이 됩니까? 0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AN보다 BN이 분명히 크지만 각각의 극한값은 같아지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진입한정 문제에서 요 등호의 여부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한값의 계산의 결과는 등호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열 AN, BN, PN이 있을 때 AN과 BN 사이에 PN이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때 AN과 BN의 극한값이 모두 알파로 확정이 되었어요. 자, 반드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수렴할 때, 즉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알파로 수렴하면요. PN이 어떤 형태를 갖는지 몰라도 이 PN의 극한값은 반드시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AN을 n분의 1로 놓고 BN을 n분의 100으로 놓읍시다. 그러면 n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 n분의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어떤 PN이라는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PN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2도 될 거고 n분의 3도 될 거고 n분의 99도 될 거고 그 PN이 무엇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PN의 극한값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하냐면 n분의 1의 극한값이 0이고 n분의 100의 극한값이 0이니까 이 PN의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아도 이 PN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유계수열의 극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가 확정되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극한값을 갖는 수열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열 AN과 정수 K에 대하여 자, 정수 K, 이 K의 값은 바로 유한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이 알파로 분명히 수렴을 하면은요. 이 n에서 2를 빼던 n에다 2를 더하던 n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k를 하던 그것의 극한값은 역시 알파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고교과정 외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사실을 외워놓고 활용하시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좀 설명을 하면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가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말이죠. 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EN이 있습니다. EN.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n번째 항까지의 일반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n번째 항에서의 일반항의 그 극한을 취했을 때 극한값이 알파라면 바로 2n번째 일반항의 극한값을 취해도 동일한 알파 값을 갖는다. 혹은 이렇게 해설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
수열의 특징을 조사해서 그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하면 그 수열의 짝수 번째 항들의 극한값도 동일하게 알파로 수렴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참이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명제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요 문제들을 다른 문제 풀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좀 더 교과과정 외적인 요소여서 증명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렵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보충 강좌로 이 증명 과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본 수업에서는 증명을 해드렸어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증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이 교과과정 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증명까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계산인데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어요. y는 fx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목이라는 그래프죠. 오목한 그래프. 자, 요것은요,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에서 선생님이 오목과 볼록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 지수함수 로그 함수 편에서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관계성 그래프 요 파트를 좀 학습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오목과 볼록이 무엇인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요, y는 f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오목한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봤고요. 또 하나 뭐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y는 fx라는 그래프를 갖다가 볼록한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때 말이죠. 어떤 점화식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었어요. an 플러스 1은 fan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화식이 성립되는 수열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일종의 합성함수죠. 여러분들 합성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y는 x라는 항등함수를 하나 이렇게 띡 그려보기로 하겠어요. 자, y는 x라는 항등함수의 특징은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지 않습니까? 이때 말이죠. 이 첫 번째 항을 바로 이 y는 x라는 그래프하고 y는 fx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가운데 있는 값을 초항으로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x좌표 값을 초항으로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점화식에 의하자면은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여기가 A2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야? A2라고 하는 것은 FA1이라는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Y는 X, 즉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으니까 Y축상에 생겨있는 A2 좌표를 X축으로 다시 옮겨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바로 A2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서 여기서 얻어지는 값이 또 A3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내려보면 여기가 A3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1, A2, A3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x라는 이 항등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인데 그 교점의 왼쪽으로 우리가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복잡한 극한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분수함수라든지 이러한 그래프에 관련된 극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극한 값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목한 그래프에서는요, 두 교점 사이에 초항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극한 값은 교점의 왼쪽, 즉 왼쪽으로 수렴값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볼록한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볼록한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그려졌고 여기에 역시 y는 x라는 항등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역시 이제 교점이 두 개가 생겼죠.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이때 두 교점 사이에 초항이 존재한다면 얘들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A2가 되지 않습니까? A2가 뭐였죠? FA1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것을 다시 X축상으로 옮겨서 생각해 볼까? 무엇을 이용해서? 항등함수를 이용해서 옮겨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을 다시 A2를 여기다 대입한 요 값이 바로 A3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 A3를 다시 X축으로 옮겨보면은 지금 A1, A2, A3라는 이 수열은 그 수열의 극한값이 어디로? 바로 두 교점의 오른쪽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조금 있다가 오른쪽에서 예시 문항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바로 지금 확인해 보기로 할까요? 자, 오른쪽에 개념 정리 14번 문제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즉, an 플러스 a1은 6이라고 했고요. an 플러스 1은 루트 5an 마이너스 4로 정의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오른쪽 그래프를 이용하여 수열 an의 수렴 상태를 알아보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y는 루트 5x 마이너스 4 이건 뭐예요? 무리함수 그래프죠. 그리고 y는 x라는 무엇입니까? 항등함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에 두 교점이 생겨 있고요. 두 교점이 생겨 있습니다. 자, 이때 말이죠. 바로 이 수열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 풀 수 있는 좀 쉬운 문제죠.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유의 극한성을 설명드렸죠. 노트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요. 지금 이 문제가 수렴을 하니까는 수렴값을 구하라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고 하는 것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변에 극한을 취해버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이 알파가 될 것이고 루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an의 극한값은 알파가 되니까 5알파 마이너스 4. 자, 대부분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알파의 제곱은 5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4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 나와서 알파의 값은 1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극한값이냐라는 얘기야. 둘 다 극한값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즉 초항의 위치에 따라서 그 극한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1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 그런데 초항이 만약에 두 교점 사이에 있다면 자 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2일이고요. 이 교점은 4가 되겠죠. 만약에 초항이 이 두 교점 사이에 존재한다면 극한값은 볼록이니까 4가 될 것입니다. 근데 초항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6이니까 여기쯤 있지 않습니까?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쵸? 6이니까 여기쯤 있을 거야. 근데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은요. A2라고 하는 것은 루트 5A1 마이너스 4의 구조를 갖지 않습니까? 그쵸? 오케이? 그러면 바로 X좌표가 A1일 때 Y좌표는 A2가 된다는 원리 아니겠어요? 얘가 A1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나오는 그 결과값이 A2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A2라고 하는 것은 Y축에 생겼으니까 항등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어느 쪽으로? X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A1, A2인데 점점 이 수열의 극한치가 어디로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 4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하면은 이 극한값을 어느 한 가지로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때는 4에 수렴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조항이 1과 4 사이에 있는 뭐 3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4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수렴값을 확정지을 때 이 그래프와 극한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습 문제에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지금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구조가 어떻습니까? x는 루트 5x-4라고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함수의 관점에서 교점을 구할 때 x는 루트 5x-4 이랬는데 선생님이 여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수렴을 할 때 그 수렴값을 알파라고 놓자 하고 알파는 루트 5알파-4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x는 루트 5x-4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극한값은 교점 중에 한 가지인데 그 교점 중 어느 것이 답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 지을 때는 그래프를 항등함수하고 그래프의 관계 그리고 점화식을 이용해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초항이 A1이었고 둘째 항이 점점 4에 가까워지고 있다. 셋째 항, 넷째 항 점점 어디 4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극한값은 4에 수렴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좀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이제 극한 값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의 무한대꼴과 0꼴의 계산인데요. 여러분들 무한대꼴이라는 것은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상수분의 무한대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명 무한대꼴, 혹은, 바로
무한소분의 상수꼴, 이런 것도 무한대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무한대꼴이라고 하죠. 근데 문과에서는 대부분 이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0꼴분의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 이과 학생들, 함수의 극한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문과에서는 요거 번분수를 풀어버리면 바로 요 모양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요 모양으로 바뀌죠. 번분수를 풀게 되면 요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꼴은 결국 상수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0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대죠.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는 것을 0꼴이라고 한다.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무한대분의 상수 혹은 무한대분의 유한범위가 되면은요, 이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0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꼴, 무한소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어쨌든 말이죠. 우리가 상수 곱하기 무한대의 극한치를 구하라. 이게 당연히 이 상수가 양수이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수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음의 무한대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계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3 곱하기 n의 제곱인데 n의 제곱이 무한대꼴 아닙니까?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무한대야. 양의 무한대야. 마이너스 3 곱하기 n의 제곱이 양의 무한대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음의 상수를 곱해줬으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특별한 계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무한대꼴 더하기 무한대꼴은 당연히 무한대가 될 것이고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꼴 당연히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고요. 얘가 무한대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무한대꼴이다. 그 다음에 얘가 무한대, 얘가 양의 무한대, 둘이 곱해버리면 양의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특수한 상황에서 배운 극한계산법은요. 어떤 거였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0꼴과 무한대꼴의 관계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n분의 1을 우리가 0꼴이라고 하고요. n 플러스 1의 제곱을 무한대꼴이라고 하는데 아직 계산이 미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지 않겠어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지금까지 배운 뭐예요? 분자 분모의 차수를 따졌는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이것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0꼴과 무한대꼴의 이 극한치를 계산하는 것은요.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식과 같고요. 이때는 분자 분모의 차수 관계를 따져야 된다. 다시 0꼴의 차수, 무한대꼴의 차수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자,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이다. 자, 이거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인데 분자의 차수가 더 작으니까 무조건 0이 돼버리겠죠. 그죠?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다시 한번 써볼까요? 분모는 n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분자는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인데 최고차항의 차수 관계만 따지면 되니까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아요. 그리고 개수도 같으니까 극한값은 무조건 1이 되겠죠. 자,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다항식과 지수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과에서는 좀 교과 과정 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원래는 이거 몇 급수의 형태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2의 n승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n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넣어봐. 한 10 정도 넣어보세요. 그러면 2의 10승분에 바로 10 들어가니까는 1024분의 11. 어때요? 그 숫자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극한값은 0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이죠. 이런 것도 배웁니다. 뭐 n의 제곱, 자, 2의 n승분의 n의 제곱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n에다가 4 정도 넣어볼까요? 여러분 4 정도 넣어보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2의 4승분의 4의 2승 이러니까는 결국 16분의 16, 16분의 16, 1이 돼버리겠죠. 그러나 5 정도 넣어보세요. 아니면 아까 해본 것처럼 10 정도 넣어보면은 1024분의 100 이러니까 어때요? 역시 그 숫자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를 하나 띡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차함수를 좀 완만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도 그리지 않습니까?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뾰족하게 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이 두 군데가 생길 수 있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까지는 지수함수의 변화량이 이차함수의 변화량보다 작지만 여기가 대략적으로 5 정도 될 거예요. 뭐 4. 얼마 되는데
여기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차 함수의 변화량이 훨씬 더 크다란 얘기죠. 증가량이 훨씬 크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은 역시나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항식과 지수 식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따질 때도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중요한 문제인데 0꼴 곱하기 이제 유계함수가 있어요. 유계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치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가 바로 이제 치역의 값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n분의 1 같은 걸 우리가 0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0꼴분의 유계함수의 형태가 나오면은 결국 무한대분의 유한범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을 계산할 필요 없이 0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바로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따진 적이 있었죠. AN과 BN 사이에 PN이 들어있는데 PN의 형태가 확정되지 않아도 AN과 BN의 극한값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값이 같으면 그 PN의 극한값도 알파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성질을 하나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식의 형태가 확정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sin 2분의 n파이라는 이 녀석은요. sin 2분의 n파이라고 하는 것은 쭉 어떻게 하나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값만 그 함수값으로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양변에 n분의 1을 곱하는데 n분의 1은 바로 자연수분의 1이니까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n분의 1에 sin 2분의 n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것의 극한값이 0이고요. 요것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따라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n분의 1에 sin 2분의 n파이가 결국은 극한값 0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넣어보면은요, 진동 형태가 나오겠지만 n에다 엄청나게 큰 숫자를 넣어보면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0이다라고 확정을 지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0꼴 나누기 0꼴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번분수를 푸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말 그대로 나누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죠.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에 n의 제곱분의 1. 번분수를 끝까지 풀어줍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바로 n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분자분모의 차수가 같고 개수가 같으니까 극한값은 1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배운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되는 문제 유형들을 살피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기로 하죠. 자, 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한수열의 극한에 대한 다음 명제가 거짓임을 적당한 반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열 AN, BN의 예를 차례로 짝지은 것으로 적당한 것을 골라라 이랬어요. 자, AN보다 BN이 분명히 크다이면 그들의 극한값에서의 대소관계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의 극한값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BN의 극한값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수렴 조건이 없어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왜 쓸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부등호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실수값이라는 얘기죠. 실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렴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 부등호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제는 어쨌든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면은 여기 등호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예로 적당한 것은 AN보다 BN이 분명히 크지만 그 극한값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줘야 되겠죠. 지금 3번 보시면은 우리가 n분의 n-1보다 분명히 n분의 n 플러스 1이 큰 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극한값을 취해보면은 n분의 n-1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이 1이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극한값이 1입니다. 그러니까 AN보다 BN이 분명히 크지만 이때의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등호가 빠져서 이게 거짓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이 반예로서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개념 정리 12번인데요. 우리가 수열 AN을 다음과 같은
값들의 합으로 표현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것은 우리가 수열에서도 배웠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K는 1에서부터 N까지 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분의 N 플러스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루트 KK 플러스 1 이것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까? 식으로 못 표현해요. 알 수 없단 말이야. 알겠니? 그렇지만 이것의 극한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과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사이에 an이 존재하는데 말이죠.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분의 a2n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방금 전에 얘네들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식으로 표현하지 못해요. 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 식을 세워서 이 극한값을 풀 수 있겠습니까? 못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범위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지금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보다 누가 an이 크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다라는 것은 이게 알려져 있다 이거죠.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확정을 걷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a2n이라는 것은 뭐예요? 함수적인 표현이죠. n 대신에 2n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2n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2분의 2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있는 식 그대로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an분의 a2n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양변을 나눠주는 거야. 다시 리미트, 자 다시 식을 한번 쓸게요. an분의 a2n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뭐야? 연립부등식의 바로 연산에 있어서 나눗셈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값을 가장 작은 값으로 나누고 가장 작은 값을 가장 큰 값으로 나눈다라는 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a2n의 가장 큰 값을 가장 작은 값으로 나누고 a2n의 가장 작은 값을 가장 큰 값으로 an의 가장 큰 값으로 나눠준다. 이것이 바로 a2n 나누기 an의 바로 연산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직접 해보면은요. 요거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바로 2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변은요. 바로 2분의 2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그리고 이것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다 이제 극한값을 취해야 되는데 좀 계산을 완료하고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을 좀 간단히 우리가 극한을 따질 때는 최고창의 개수 관계만 따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은 4n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뭐 끝까지 쓸까요? 2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an분의 ae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n의 n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바로 4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럼 분자 분모의 차수를 따져보니까는 둘 다 2차고요. 분모의 개수는 1이고 분자의 개수는 4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 분모의 차수가 둘 다 2차고요. 분자의 개수가 4고요. 분모의 개수가 1이니까 이것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극한값 리미트 생략하고요. 바로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극한값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극한값을 구할 때는 등호가 없어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분의 a2n이라고 하는 이 극한값은 4와 4 사이에 있으니까 4로 확정을 지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번 문제의 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번이 여기쯤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중간값의 원리는요. 우리가 확정되지 않는 어떤 수열의 일반 값에 대해서 일반 값의 극한의
값을 예측해 볼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값에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안에 있는 극한값도 동일한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죠. 자, 13번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3번. 자, 개념 정리 이제 13번인데요. 자, 우리가 유리식에서 배웠던 아주 복잡한 번분수죠. 2 더하기 2분의 1, 2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극한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거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 이거 푸는 방법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냐면은 뭐 요것을 x로 놓고 전체를 x로 놓고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푼다. 뭐 이런 원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원리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배웠지만 사실 극한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입니다. 근데 잘 째려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여기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앞부분에서 A1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A2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1 나누기 AN이다 라는 형식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값을 알파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6의 극한성의 성질에 의해서 AN 플러스 1도 역시 알파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파 그리고 2 플러스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알파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2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까? 양변에 알파를 곱해서 알파의 제곱은 2알파 플러스 1. 자, 다시 정리하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고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알파의 값을 근의 공식에 써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값들은 다 양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알파의 값은 기본적으로 양수라고 인정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값은 1 플러스 루트 2만을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14번은 조금 전에 풀어봤고요. 이번엔 15번. 우리 간단히 진입 판정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 BN이 모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그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다음 중 항상 수렴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이랬어요. 항상 수렴해야 된대요. 근데 양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당연히 무한대가 돼버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1번은 틀리겠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요, 0이다? 아니죠. 얘는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n-n의 제곱은 음의 무한대가 될 것이고요. 거꾸로 n제곱 마이너스 n은 양의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n 빼기 n이라고 하면 뭐 0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어느 한 가지로 확정을 지을 수 없으니 이것을 수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 곱하기 양의 무한대는 당연히 양의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렴한다라고 할 수 없고요. 자,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 수렴값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개념 확인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어져서 이 기본 무한수열의 성질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한등비수열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명 우리가 수열에서 등비수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등비수열이 갖는 극한의 성질을 배우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